네, 19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결국 20대 국회에 숙제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 화두인 협치가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최창렬, 이상일 두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법 개정안 이제 협치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먼저 우리 최창렬 그래서 지금 이 국회법 위원부터. 개정안이라는 게 청문회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청문회 국회법 내용은 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네. 안건심사의 경우에 이제 네.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 관련된 그 국회법 개정안 내용은 네. 현안 조사가 포함돼 있어요. 현안 조사가 현안 조사. 첨가된 거죠, 말하자면 네네. 이게 청문회의 요건에. 네. 그러니까 현안 조사와 이제 안건 심사가 같이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청문회에 여러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여러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현안을 다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청문회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합의하거나 그리고 이제 과반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는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열 그 정치적 환경은 대단히 쉬워졌죠. 쉽고 예. 또 이 안건 심사에서 현안 조사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청문회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네. 여건이 부담을 갖는 건 당장 이제 그 어버이 연합에 청와대가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가 네. 이제 청문회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단 예, 말이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을 네.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보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데 박근혜 정부 어쨌든 임기 말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네. 여건이 상당히 국회로부터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에게 상당히 주도권을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버이 연합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 국회법으로라도 뭐 열려면 열 수 있지 열 수 않습니까? 있는 거죠. 충분히 네네. 열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다른 사안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임기 말로 가면서 아무래도 레임덕 같은 것들을 여권, 집권 세력은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청문회가 상당히 빈도가 잦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예. 어떤 부담감. 위기의식감,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국회법 개정이 그런데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치적인 도발이다. 이런 네.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네. 반발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법안하고 또 다른 수정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법안 자체가 네. 여야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정의화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제 뭐 합의 없이 이렇게 뭐 법안을 상정시켜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얘기 네. 같고요. 실질적으로 결국 그 과정을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했다면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뭐 표단속이 됐든 아니면 의안에 대한 관리 문제를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최근에 새누리당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에 계속 집중되고 또 원내대표가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자 신분이고 예. 또 현재 법적인 원내대표는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됩니다. 이런 그런 내부적인 구조나 상황들이 제대로 어떤 현안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사후에 이렇게 좀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다가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직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는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이제 그 책임론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 원내를 지휘한 건 뭐 정진석 원내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게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19대 그렇죠. 국회거든요. 예. 5월 29일까지는 19대 네. 임기이기 때문에 네. 여대 야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여소야대에서 그러니까요. 통과된 법안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친박의 일부는 또 기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들 나눈 것처럼 이제 표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표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원내 지도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국회 대 행정부 간의 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무슨 그렇다고 여권이 반드시 여당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과된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표단속이 잘 안 됐고 원내 지도부가 뭔가 지위가 부족했다. 여권 내에서 새누리당 네. 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태도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우리 합니다. 책임져야 된다. 좀 누군가에 대해 그런 책임 상황은 아닌 것 전가하는 같아요. 거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예. 책임지고 첫 이제 말하자면 여야가 좀 쟁점이 있던 부분이라 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걸 책임진다라는 건 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또
당선자 신분이라서 또 막상 그 국회 본회의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상황도 또 아니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내부의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지나치게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이 보다 전향적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20대 국회 가서도 행정부가 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회의 권능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창열 위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근데 이 법안이 지금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국회, 새 국회 룰을 이전 국회가 정하고 가는 것이 이제 맞느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예. 이제 어떤 한 회기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에 다음 국회에서 적용될 법안들을 통과시킨 게 사실 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네. 이제 계속 이번 19대 국회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18대 국회 마지막 번에 그 5월 2일이었는데 그때 통과를 시켜서 그게 19대 국회 적용이 됐는데 네. 그 문제가 결국 19대 국회를 일종의 식물 국회로 만드는 어떤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이런 어떤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들은 그게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제 일단 국회 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관심이 좀 네, 이제 내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된단 말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네.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 상당한 부담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로 볼 예. 때.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로 이송된다면 이제 보름 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 2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9일까지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15일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15대가 넘으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15일이 29일이 지나고 5월 30일부터는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임기가. 의장단 구성과는 별개로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19대 국회 때 통과된 건데 20대 때 거부권이 가능한 건지 전 뭐 법률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헌법적인 여러 상황이- 가지를 예. 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여러 행태로 볼 때는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네. 있어 보이는데 예. 중요한 건 이 거부권이라는 건요. 네.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네. 이 거부권이 명시된 헌법의 취지라는 거는 정말 이건 도저히 헌법적인 절차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 무시될 때 네. 그때 거부권 행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국회에서 통과된 건 일단 무조건이라는 뭐 수식어는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큰 고유 문제가 권한을 없다면,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게 거부권이에요. 네. 예. 근데 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보면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다시 또 법안으로 확정되는 거죠. 제2 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제적의원의 그 말씀 그 이제 정족수를 채우면 예. 확정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20대 국회에서 그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안인데 네. 그 법안 그런 부분도 좀 법리적인 그러한 좀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혁신위, 비대위, 뭐 혁신형 비대위, 뭐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혁신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열쇠가 넘어갔어요. 정진석 원내대표. 정진석, 예. 죄송합니다. 정진석 그 원내대표에게 지금 공이 넘어갔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일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미 합의가 됐든 뭐 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라는 이제 그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네. 혁신위를 따로 두지 않고 네네. 혁신형 비대위로 구성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냉정하게 보면은 결국 기존에 얘기했던 어떤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당 혁신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 별도로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네. 얘기는 비대위 그다음에 7월 말 8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그 중진연석회에서 합의가 됐는데요. 그러면 혁신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전당대회 관리를 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네. 있고요. 그리고 네네. 그 얘기는 이제 과연 지금 새누리당이 요구받고 있는 어떤 강한 혁신, 새로운 혁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전국위원회가 이렇게 무산되는 과정을 네네. 보면 뭔가 인선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강하게 한쪽에서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친박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뭔가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다시 겸직을 하고 기존의 어떤 이제 인선을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그 세대결의 어떤 격돌을 겪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외부 영입이나 내지는 비대위원을 새롭게 다시 인선하겠다 이 얘기는 내용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압력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지금 모양새가 좋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개파 논쟁은 좀 계속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개파의 일종의 기득권주의거든요. 네. 개파 이익주의 예. 또는 파벌 집단주의 이런 건데 이번에 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당내 원내 많이 진입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이 이번에 뭐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가 무산된 것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이상일 대표 말씀처럼 이게 혁신위 비대위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한번 그 쇄신의 동력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누리당이 국민이 바라는 그런 요구,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총선에서는 집권당의 참패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과반 획득 실패는 물론이고 제2당으로 전락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쇄신과 뭐 혁신을 해서 친박을 해체한다든지 친박이 뭐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공천 행태 이런 것들을 반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쇄신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박계가 탈당해서 제3의 세력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파트너가 국민의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어떤 배경일까요? 뭐 당장 그런 어떤 전망들 내놓기 좀 성급합니다만 네. 현재 그 새누리당 내 상황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짚어볼 때 과연 이대로 계속 그 불안한 동거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상황 판단 속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그 정의화 의장도 이제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어떤 정치적 포럼 단체를 뭐 만들겠다. 다음 이제 26일 날 창립을 하는데 이런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정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 이게 이 새누리당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해법들 모색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개파 갈등에 묶여간다면은 어떤 형태의 파열음이 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전망들이 있는 것 같고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그제 그 30여 명과 막걸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경이 좀 복잡하겠죠. 뭐 저기 선거 막바지에 예. 그 공천에 관련돼서 옥새 파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네.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당 대표가 지휘한 선거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공천이 워낙 상시 이하의 공천이었긴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공천이 그래서 이걸 모든 게 뭐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남는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뭐 거의 정치적 행위나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19대 국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본회의 때 나와서 자신들 또 낙선 인사들하고 네. 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향후 어쨌든 뭐 새누리당은 대선 주자들이 날개가 많이 꺾인 상황이에요. 또 예.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가 그 정도의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그 심리적인 분당 사태가 된 새누리당 언제까지 불안한 동거를 이어갈지 참 불안불안해 보이는데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민심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저희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네, 대통령 지지도 자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8%까지 올라갔고요. 긍정적인 답변도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지지도 지금 29%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21% 이렇게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당청의 지지도가 2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더민주는 상승하고요.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예. 더불어민주당과 이 지금 새누리당은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불과 얼마 전 같아요. 뭐 두 네. 배 이상 되고 고정 막 이랬잖아요. 지지층이 근데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거의 이제 지지율이 거의 뭐 예. 근접한 수렴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그 당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가 무산되고 어쨌든 혁신위와 비대위가 특히 혁신위가 네. 이제 무산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설령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네.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이 바로 저렇게 지지율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민심이 반영된 예.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조금 해보죠.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 예결 운영위원장 주면 국회의장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뭐 내용만 놓고 본다면 네. 이제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도 그 당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운영에 관한 것들을 관장하는 운영이나 뭐 그다음에 네. 그 법안의 최종적인 어떤 상정권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예결위원회까지 이렇게 가져간다면 국회의장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네. 물론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이 뭐 다음 주까지는 일단 약속대로 한다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 갈래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들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원래 예정대로 하면 다음 네네. 주까지 이제 원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일정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지만 3당의 각자가 그 상미를 바라보는 속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제대로 이렇게 쉽게 협상이 풀릴지, 또 국민의당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고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좀 그 기존의 어떤 상황에서 본다면, 변화를 본다면 명분보다는 실리가 좀 낫다, 이런 판단을 명분보다는 보여집니다. 실리.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최창렬, 이상일 두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